빅데이터로 연결되는 서울에 대해 김기병 서울시 통계데이터 담당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나와 계시네요.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시 통계데이터 담당관 김기병 과장입니다. 앞에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15분 만에 발표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빅데이터는 제가 밖에 가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통 4시간짜리 강의도 있고요, 7시간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15분에 한번 열심히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앞에 동영상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빅데이터를 굉장히 선도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이자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13년에 올빼미 버스라는 그런 심야버스가 되겠죠. 심야버스 노선을 수립하는데 빅데이터를 굉장히 이제 성공적으로 활용해서 공공기관에서 이제 빅데이터 선도 사례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서울시의 IT의 히스토리를 말씀드리자고 하면 서울시의 IT 히스토리는 상당히 오랜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행정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왔고요. 1999년에 이제 정보기획단을 신설을 하고 공공기관 최초로 CIO 제도를 운영을 했죠. IT를 기반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위한 이런 과제들을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주요 컴포넌트, 주요 이제 구성 요소가 한 5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행정정보 시스템, 잘 아시는 행정정보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가 연결돼 있는 연결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는 서울시의 지하철 터널을 이용해 가지고 200km가 넘는 그런 광 케이블망을 포설을 하고 자체 운영을 하는 그러한 초고속 인터넷망을 자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이 서울시의 스마트 시티에 굉장히 큰 도움을 또 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치지 않고 무선이라든가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유비쿼터스 환경, 서울시의 이제 무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유비쿼터스 환경들을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구축을 하고 있고, 오늘 소통의 주제와 연결된 그러한 네 번째 부분은 오픈 거버먼트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정부 3.0이라는 그런 과제가 추진 중에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정부 3.0 과제보다도 1년 앞서 가지고 오픈 거버먼트 2.0이라는 열린 정부 2.0이라는 그런 과제를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이러한 열린 정부 2.0의 과제의 일환으로 데이터의 개방이라든가 빅데이터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 시에서 구현하고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시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글로벌 도시들과 우리 사례를 공유하고 협조하기 위한 그런 이거버넌스 체제를 같이 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울시의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는 그러한 이제 주축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오픈 거버먼트, 우리 소통의 가장 중심에 있는 데이터 기반의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보여드린 거는 좀 자랑을 좀 하나 하고 지나갈까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전자정부 평가를 이제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세계의 유명한 기관들에서 이제 전자정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도시 단위로 평가를 하는 그런 평가체가 있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러커스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이제 학교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전자정부 도시 평가가 되겠는데요. 서울시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약 한 11년이 되죠. 11년 동안 6번의 평가를 했는데 6번의 평가 동안에 6번 연속으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왜 1등을 했는지를 한번 좀 제가 들여다봤어요. 이 평가표를 쭉 살펴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제 5가지의 부분으로 서울시의 전자정부를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가 가장 독보적으로 점수가 높은 부분이 이 시민 참여 부분입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프라이버시, 어떤 정보 보호 측면, 유저빌리티 활용성 측면, 컨텐츠 측면, 서비스 측면, 시민과 소셜의 참석 부분, 참석 측면 이렇게 5개 부분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2014년에 평가표가 되겠는데 서울이 이제 1위를 하는데 가장 큰 그러한 그 기여를 한 부분이 바로 Citizen and Social Engagement, 바로 시민과 소셜의 참여 부분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 보시면 뉴욕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도시 보시면은요, 다른 서비스라든가 활용성,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은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시민의 참여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서울시의 어떤 그 전자정부의 그 1위의 성과가 바로 여러분들 시민들의 그 전폭적인 지지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울시가 그 시민들과의 소통을 얼마나 중요시하고 시민들과의 소통이 서울시의 데이터 행정에 기여를 하는지를 외부 기관이 바라보는 그런 이제 시각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되는 서울시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제 열린 데이터 광장이라는 그런 이제 그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서울시의 이제 그 열린 데이터 정책을 좀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총 3단계의 어떤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가 좀 추진했습니다. 일단 데이터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저희가 먼저 살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민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우리 시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정보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페어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동등한 눈높이에서 소통이 되려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상대방이 알고 있는 그런 정보가 적정 수준으로 눈높이가 맞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정보가 불균형이 된다고 하면 이게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먼저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균형을 깨는 이러한 작업들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2012년부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문서 그리고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 중앙정부에서 했던 그런 이제 열린정부 3.0보다 약 1년여 앞서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먼저 시작해서 먼저 추진했던 이러한 그 성과 부분들이 지금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먼저 그 서울시가 이러한 그 데이터 기반의 소통을 리딩하는데 앞장서서 하는 데 있어서 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정보들을 저희가 그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서울시에는 정보소통광장 그리고 열린 데이터 광장, 이러한 그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공개하기 위한 이러한 그 다양한 포털 사이트들, 홈페이지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개방만 하고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데이터를 개방을 하고 개방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제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개방을 했는데 이제 우리의 데이터는 시민들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시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한번 데이터로 들어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SNS를 통한 그 시민들의 보이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이제 예를 들면 트위터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을 했고요. 예를 들면 올빼미 버스를 저희가 추진할 때 2013년 초에 저희가 이제 올빼미 버스라는 거를 심야 버스를 추진하기로 결정을 하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당시에 이거를 이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게 되면은 한 대학생이 우리 시장님께 트위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트위터 메시지가 접수가 됐는데 사실은 하나의 그 작은 트위터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무시되고 그게 그냥 그 묵살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작은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런 시민들의 그 소리를 데이터를 통한 시민의 소리를 듣는 것들을 관심을 갖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묻히지 않고 시민들의
니즈가 어떤지, 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심야 대중교통에 대한 니즈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2013년 말에 올빼미 버스의 운행이라는, 심야 버스의 운행이라는 그런 정책적인 성과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이제 다산 콜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산 콜센터에서 시민들이 제시해 주신 그 수많은 의견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사례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민원을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14년에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시민들의 다산 콜센터의 민원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교통민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교통민원이 뭐 한 20%가 넘게가 교통민원이었습니다. 그 20%가 넘는 교통민원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그 분야가 무엇인지를 찾아봤더니 택시 민원인 거예요. 약 한 70% 정도가 택시 민원이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했느냐? 택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매달 택시 운행 현황이라든가 택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시민들 또는 관련 그 기관 또는 관련 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열린 데이터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데이터를 통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듣기만 하고 사실은 거기서 멈추면 그러면 또 어떤 행정의 성과 또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베네핏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실은 저희가 들은 거를 정책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저희가 2014년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시민들의 보이스, 다시 말하면 심야 대중교통이 필요합니다라는 시민의 보이스를 저희가 놓치지 않고 정책으로 연결했던 것이 심야버스 사례가 되겠고요. 택시가 굉장히 심야에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문제점 또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빅데이터로 택시 현재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1년 동안 이제 서울시의 전역에 약 한 7만 대 정도의 택시가 있는데요. 운행되는 7만 대 택시에서 분석되고 생성되는 그런 빅데이터가 연간 한 1,000억 건 이상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희가 매달 분석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요. 그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의 어떤 그 감소라든가 관련되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빅데이터 분석을 지속적으로 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그 빅데이터 분석 또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시민들에게 데이터를 개방하고 시민들의 보이스를 듣고 이걸 가지고 이제 정책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또 중요한 그런 그 활동 중에 하나는 시민들과 협업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매일매일 집행하고 있는 서울시 예산이 얼마가 집행이 되었는지를 서울시 전체 13개 재정 분야에 따라 가지고 현재 오늘 시점에 예를 들면 서울시 전체 예산은 얼마가 집행이 되었고 예를 들면 뭐 교통 분야, 교육 분야, 환경 분야, 문화 분야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매일매일 보여주는 이런 그 예가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시민이 만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과의 그 협력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작년의 사례를 보면은 랜덤웍스라는 이런 이제 회사에서도 서울시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울시의 어떤 재정 정보라든가 재정 지출 현황을 디자인화시킨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활동하는 다양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원하는 이런 이제 노력들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 기반의 소통을 지원하는 이제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커드나무라든가 해커톤, 코드포 서울 이런 데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를 통한 소통이 이제 그 조금 더 발전을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서
부가가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생성하고 서울시가 공개하는 데이터를 단순히 시민들이 어떤 정보의 공개 또는 정보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 용도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데이터들이 시민의 어떤 그 궁극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인포블릭이라든가 또는 이제 서울시 공공예약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제공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제 서비스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차 서비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시의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 앱 같은 것들이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주차 프라이스라든가 뭐 모두의 주차장 뭐 이런 앱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차장과 관련되는 정보를 우리가 소통을 위해서 활용을 하고 공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보면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주차 요금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거든요. 내가 어디에 무료 주차장이 있는지 이번 주 일요일 날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뭐 어디 그 신당동에 떡볶이를 먹으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신당동에 일요일에 어디에 무료 주차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주차 요금을 절감할 수가 있겠죠. 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주차를 하고자 하는 차들이 주차장으로 유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시민들의 궁극적으로 부가가치화시키는 이런 작업들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를 이용한 소통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의 어떤 정보 불균형을 해소를 했고 시민의 보이스를 듣기 위한 노력을 했고 이걸 가지고 빅데이터를 기반한 정책을 만드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부가가치까지도 만들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향후에는 어떤 새로운 소통, 어떤 소통의 방식을 디자인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링크드 오픈 데이터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과 연계돼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각화와 관련되는 이런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기존의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색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검색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은 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걸 다 찾아주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는 주차장에 정보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주차장 정보가 아닌 그냥 단순히 주차장과 관련되는 단어만 들어있는 그런 문서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컨텐트 중심적으로 검색하고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컨텐츠의 의미에 관련되는 관련되는 키워드를 연계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검색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링크드 오픈 데이터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현재 시민들의 데이터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죠. 그리고 신문이라든가 언론, TV에서 매일매일 사물 인터넷과 관련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와 소통의 어떤 극단적인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 뭐냐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은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의 소통을 위한 어떤 네트워크 인프라 또는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다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 사물 인터넷은 커뮤니케이션의 범주를 사람과 사람이 아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까지의 범주로 확대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화분하고 사물 인터넷을 제가 만약에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화분이 사물 인터넷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거기 있는 화초가 물이 필요하면은 제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요. 물 좀 주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게 너무 어둡고 햇빛이 안 들어가지고 햇빛이 필요해요. 그러면 화분에 있는 어떤 사물 인터넷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죠. 뭐 조명이 필요합니다. 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저를 옮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화분
또는 화초와 그 사람과의 어떤 소통의 채널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예 중에 또 자동화된 사물 인터넷 주차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주차장이 이제는 내 차하고 직접 통신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차에게 어느 주차장이 비어 있고 어디가 저렴한 주차장이 있고 어디가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최적 경로로 갈 수 있는 주차장인지를 서로 나의 자동차와 주차장이 소통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물 인터넷을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물 인터넷, 지금 현재 이제 북촌에서 그 사물 인터넷 시범 단지를 조성하는 작업 중에 있고요. 여기서 수많은 사물 인터넷과 관련되는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생성되는 데이터를 저희는 빅데이터, 여기 보시는 빅데이터로 축적하고 여기서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시민들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석되고 활용된 그런 그 분석되고 분석의 결과로 발견된 여러 가지 인사이트라든가 또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생성된 여러 가지 그 로 데이터를 실시간에 그 열린 데이터를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열린 데이터라든가 LOD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께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환경들이 갖춰진다고 했을 때 사실 그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통을 그동안에도 상당히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어떤 사물 인터넷 또는 IoT 환경에서의 그 데이터 소통, 데이터 기반의 소통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시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굉장히 그 유기적인 형태로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IoT 환경에 있어서도 굉장히 선도적인 그러한 그 행정 분야 공공기관에서의 선도적인 사례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역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소통에 있어서 가장 그 주인공은 시민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여기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겸 담당관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링크드 오픈 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부분들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발표는요. 소셜로 연결되는 서울을 주제로 김은용 서울시 뉴미디어 담당관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김은용입니다. 열기가 뜨겁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짧게 해달라는 제가 식구인 관계로 요청을 받았는데 5분 지나고 좀 알려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얼마 전에 8월 달에 광고 전문지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지자체 SNS 소통 빠진 확성기로 전락. 딱 이걸 보는 순간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습니다. 여기 물론 우리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투자단체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우리 동료들도 와 계신데 이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확성기라뇨. 근데 사실은 이런 그 SNS는 비판은 그 우리 지자체뿐 아니라 일반 기업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같습니다. 앞서 그 우리 세션 1에서 많은 연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라는 그런 시대가 예전에 방송국이나 언론사에서 일방적으로 공보라고 그러죠. 그런 걸 해주던 시대에서 그것을 받아서 내가 나의 친구들하고 나누는 그런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미디어가 또 다른 형태로 가치를 잇고 탄생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참고로 저도 저기 있었습니다. 저쪽에. 그래서 볼 때 소셜미디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여기 교수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사실 지난 몇 달 동안 과연 이렇게 변화된 그런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서울시는 어떻게 SNS, 넓게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크게 5가지의 통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다음. 그래서 이 통로를 가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3가지 방향 속에서 지금
땀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지금 비록 시장은 미약하지만 앞으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만들어갈 목표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면서 사례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셜미디어는 역시 공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저희가 더 빨리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정보라든가 사실을 한꺼번에 확 퍼뜨릴 수는 있지만, 사실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신문이나 방송이 했던 일이고, 소셜미디어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소셜미디어 정책을 발표한 걸 보면 모든 공공기관은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소셜미디어의 장점을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장점을 활용한 서울시의 노력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픈 저널리즘이에요. 오늘 너무 감사하게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서울시와 같이 이 행사를 주최해 주셨는데요. 바로 이 오마이뉴스가 오픈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그런 대표적인 언론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자가 쓰는 기사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독자들을 참여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지금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저 위에 보시는 내 손 안의 서울이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어요. 네, 이것을 우리 물론 서울시 직원들이 만들기도 하지만 여기 많이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민 기자, 시민들이십니다. 2,100여 명, 또 시민 작가 300여 명이 참여해 주셔서 그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시의 정책에 관련된 제안이라든가 공감 이런 것도 올려주고 계시고요. 라이브 소리라는 인터넷 방송에서는 저희가 시장님이라든가 아니면 행사 위주의 중계뿐 아니라 마을 방송국도 16개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드 자켓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시민 BJ도 들어와 계시고요. 또한 SNS에서는 저희들이 절친 블로거라고 하는 파워 블로거들, 그 다음에 또 페이스북에서는 지난해부터 우리 직원분들께서 아주 창의적인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계정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시민을 선발하신 분들이 우리 계정을 운영하는 그런 일도 했었고, 또 여기 계시는 25개 자치구 분들하고 바꿔서 운영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누군가가 오픈 저널리즘을 하려면은 어쨌든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대세잖아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어울릴 수 있도록 저희 매체들의 콘텐츠라든가 디자인, 이런 어떤 접근하는 사용법도 편리하게 바꾸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일단 공개를 하려면 사람을 제한하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대학내일의 정은우 소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20대가 120만 명이나 되고요. 또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대학생들이 계시는데 많이 하는 것이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서울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해보면 그것도 참 이 소셜 미디어로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게임, 이런 이벤트 시작하고 있는데, 참고로 9월 23일 추석 때까지예요. 여러분도 한번 응모해 보시면 재미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좀 더 꿈을 좀 크게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가 그냥 소통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정보를 주는 게 그치지 않고 우리들의 삶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앞서 우리 정은우 소장도 잠깐 소개를 해줬지만 그 사례는 미국에서 페이스북하고 국립자살방지협회라는 곳이 같이 했던 캠페인이 있어요. 그것은 자살을 하려는 그런 젊은, 특히 20대 젊은이들은 전화를 하길 꺼려한다는 거예요. 누구랑 말하길 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만일에 페이스북 사용자 중에서 글을 올렸는데 자살을 암시하는 글이 올랐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페이스북 운영 사용자한테 알람이 갑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쪽지 대화를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SNS가 이런 공공적인 우리의 어떤 행복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5분 경과됐습니다. 예. 네네. 약간 흥분했었어요.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그럼 이제 꺾는 모드로.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것이 다음과 같이 만들었던 길냥이 지도라는 것이었습니다. 뭐냐면은 다음에는 참 좋은 서비스가 있어요. 이 소셜 미디어 다음에는 이 지도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도에 길고양이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혹은 자기가 밥을 주면 그걸 사진해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이 고양이한테 줬어요. 점심에 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댓글을 달고 주는 그런 형태도 했었고요. 오늘 사실 이제 여기 오신 대학생들 중에서 이제 2학기 과제를 저희 서울시와 네이버와 같이 하게 될 텐데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저희 서울시에는 136곳의 소상공인 거리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서천의 공방거리라든가 대학로의 소극장거리라든가 또 뭐 많은데요. 그런 거리들을 네이버에 그에서 손쉽게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장사하시면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를 제공해주고 우리 학생들이 그것을 그 시장을 분석해서 맞춤의 컨설팅을 해주고 또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그런 캠페인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어떤 시민과 소통뿐 아니라 저희 행정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그 왕십리역 지하철 사고라든가 메르스 사태 때 빛을 발했던 서울시만의 소셜 행정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카톡방인데요. 실시간으로 200에서 300명 정도의 서울시의 시장님부터 담당 직원이 다 들어와서 다대다 형태의 채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과 정보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거기 이제 표출을 하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시간을 따로 절약을 하면서 판단을 내리고 바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여기 이제 이 표를 보시면요. 저희가 응답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의 이제 그 관련 업무 담당자 혹은 응답소 실무 지원반이 이 응답소를 통해서 이러면 재난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긴급한 어떤 알려야 되는 어떤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서울시 계정으로 통합해서 한 메시지를 쏴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저희가 서울시의 시장님까지 포함해서 한 110만 명의 팔로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그 시 계정이 각각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응답소에서 한 곳에서 쏴주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다 그 SNS 계정을 통해서 쏴주게 되고요. 그럼 그걸 받는 시민들이 또 친구들한테 쏴주게 되겠죠. 이렇게 빠른 정보 공유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루에 평균 800건 정도의 시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곳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그리고 그것을 결과 자체를 그 담당자뿐 아니라 그 처리 절차를 공개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직은 시작이고 우리 여기 계신 교수님들 전문가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소셜의 시대에서 시민과 좀 더 연결되는 시민이 참여하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저희는 이 SNS를 허브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어떤 발신자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허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심시티로 서울을 만들 수 있는 걸 몰랐었네요. 저도 한번 집에 가서 해보고 싶습니다. 길고양이 지도 이런 것도 참 인상 깊었고요. 자, 이렇게 서울시의 빅데이터 소셜 행정 사례를 들어봤고요. 두 번째 세션 마지막으로 이삼열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소셜 미디어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삼열 교수님은 올해 행정조직 내 SNS 착근 조건에 대한 논문을 전미 행정학회에서 발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네, 이삼열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이삼열 교수입니다. 본 내용은 저희와 그 박사과정에 있는 그 김영권 학생 잠깐만 일어나 볼래? 네, 저기 있는 박사과정 김영권 원생과 제가 미국 행정학회에서 발표했던 논문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은 께서 공무원으로서 서울시에서 SNS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SNS나 이런 것들이 그 공공조직에 뿌리를 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최근에 찍은 좋은 사진이어서 올려봤습니다. 뭐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걸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보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회 변화들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들이 흔히 그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렇게 장난감을 들고 있는 것 같은 생각으로 해서 그 SNS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상당히 가볍고 이런 이유가 많죠.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 하다 보면 학부 애들하고 페이스북을 하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사진만 맨날 올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경우는 이런 경우라고 보는데, 사회 정치적인 현실들은 아까 우리가 아랍의 봄이라던가 그런 데서 봤던 것처럼 굉장히 파괴력 있는 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총이니까 굉장히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쪽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건설적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에서 행정을 혁신하는 쪽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서 하나면 행정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게요, 홍보를 위해서 막 벌어지는 것들이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권이 바뀌거나 시장님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면 다 썰물 밀려나듯이 없어집니다. 가령 이명박 정권 때 썼던 그 녹색 성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요, 정부 부처의 이름에 그때 다 녹색자가 들어갔는데 지금에서 녹색자 다 없앴습니다. 정부 공식 그 팔레트에 녹색이라는 색깔이 없어졌어요. 저기 중앙대학교 녹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금지되어 있는 색깔입니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행정학자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행정조직에 착근하도록 만들 것인가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어떻게 내려야 하면 좋은데, 많은 것들은 이렇게 우리가 도입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SNS 이거 했고요, 페이스북 이거 만들었고요, 뭐 카톡에 스토리 만들었고요, 이거 막 하는데요. 이게 행정조직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새로운 시장이 오시자마자 6개월 안에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대 효과는 막 부풀리고 도입 효과는 있지만 어떻게 이 착근 과정을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셜미디어 착근 과정을 우리가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서 소통의 차원과 제도의 차원으로 나눈다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메리겔의 논문을 보면 이 소셜미디어가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하는 방법은 일방향, 양방향, 다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복잡도가 높아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표 계정이나 페이지 등에서 그냥 한 방에 홍보 SNS 보내거나 이메일 보내거나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요. 이거는 응답소 같은 데서 많은 댓글이나 상담을 통해서 민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건 아까 뭐 IoT부터 얘기해서 민간에 있어서의 그 오픈 데이터들끼리 정부 데이터도 있지만 또 민간들끼리 연결되어서 데이터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복잡도는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건 무엇이냐면 제도화 차원에 있어서는 그 소통 방법뿐만 아니라 도입과 조정과 제도화가 되게 필요한데, 많은 경우에 한국 정부에 있어서는 이게 도입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일단은 그 기술이 조직에 도입이 되면 이것이 도입이 되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나오고 시행착오가 막 일어나면서 제도화로 넘어가는 단계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도화의 단계까지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가 쓰지 말래도 그냥 쓰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처음에 이메일이나 이런 것이 도입될 때 이메일 나는 이런 거 안 본다는 사람이 많고 이메일 출력해서 결제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이 그 기술이 모두 조직에 들어가고 필수적이라 생각하니까 이메일을 따로 떼놓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제도화에 관련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 소통의 차원과 제도의 차원을 두 개를 연결해서 보면 어떠한 매트릭스가 나오냐면, 소통의 차원에서의 세 가지 방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돌아가지고 한 페이지만 여기서 보면 저희가 내길 때 한 9가지 정도의 분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정부에서의 소셜 미디어가 착근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 9가지 분면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이것이 한 방향으로 그 발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냐 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화의 방향처럼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산발적으로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각각의 칸에서 유의미한 의미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서울시 사례를 보면요, 서울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시장님 자체가 굉장히 그 시장이 되시기 전부터 소셜 미디어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굉장히 그 잘 쓰는 분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초점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의 소셜 미디어를 여기다가 저희가 만들어 놓은 그 분석 틀에다 대비를 시켜 놓으면 여기저기에 떨어집니다. 가령 공식 계정을 운영하고 콘텐츠 관리하는 쪽은요, 한 방향으로 도입에 가까운, 그래서 이 정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제도화로 들어가서 정책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것들은 제도화에서는 지금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방향 소통에 관한 것들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얘기할 때 제도화의 측면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가령 SNS 민원을 공식적인 민원으로 채택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들에 있어서는 제도화가 돼 있어서 조례가 생겨나는 거죠. 가령 오세훈 시장님 시절에는 SNS로 제기되는 민원들은 공식적으로 민원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박원순 시장 때 오셔서는 SNS로 접수되는 것도 공식 민원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행정학 쪽에서 얘기하는데 민원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 공무원은 반드시 거기에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SNS, 오세훈 시장 시절에도 SNS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실무선에서 이거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서 안 받았는데, 박원순 시장 때 와서는 훨씬 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니까 전향적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응답소에서 SNS로 접수되는 민원들도 공식적으로 민원 넘버가 부여가 되고, 그것에 대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다방향으로 가는 것들은 민간기로 하는데 아직도 이쪽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학 쪽에서 얘기할 때는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은 그 씨앗을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뭐 길거리에 떨어진 씨앗, 돌짝밭에 떨어진 거, 가시나무 떨어진 거, 옥토에 떨어진 거 이렇게 나오는데, 한 번에 물이 오면 씻겨 나가는 것들은 이 정도 선에 있으면 한꺼번에 씻겨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더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방향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일방향도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양방향도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다방향도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데, 각각의 부문에서 제도화가 이루어져서 깊숙한 방향, 뿌리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행정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술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행정기법들이 누가 시장이 되거나 누가 대통령이 되거나 누가 국장이 되는 거에 상관없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속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방위 쪽에서 뿌리를 내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잘 내렸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그 옛날 이 파워포인트를 막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파워포인트를 정부에 처음 쓴 분은 진대재 장관입니다. 옛날에 삼성에서 사장하시던 분이 정보통신부 장관이 되셨는데, 그때 대통령 국정보고를 할 때 처음으로 파워포인트를 쓰셨어요. 여러분들이 언제적 얘기인가 하시는데요, 굉장히 얼마 안 된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정부에서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대재 장관이 파워포인트를 써서 대통령한테 이거를 보고하고 나서 대박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문건에서 파워포인트를 처음 쓰는데 청와대에서 화려한 그래픽과 폰트로 대박을 치셨거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모든 정부들이 파워포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파워포인트를 또 너무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시작하는데, 지금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어떤 업무를 할 때나 그럴 때 파워포인트를 안 쓰는 것을 생각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무원들한테 파워포인트를 쓰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자기들이 필요하고 업무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파워포인트를 씁니다. 이거는 깊숙이 일하는 방식 속에 그것이 내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업무 관리를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프로그래머로서도 활동을 직접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셨는데, 그분이 하실 때 청와대 업무 시스템이 너무 나쁘니까 개선하자 그래서 컨설턴트들을 불러다가 직접 만든 게 이지원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굉장히 잘 썼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이명박 대통령에도 연배가 굉장히 앞선 분이시기 때문에 컴퓨터를 평상시에 활용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요, 노무현 대통령이 컴퓨터를 쓰는 모습이 뉴스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항상 노트북이 올려 있고 거기서 뭘 쓰는 모습이 나왔는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뉴스에 아무리 나와도 이명박 대통령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 모습이 안 나오죠.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굉장히 오래된 일 같지만 최근의 일입니다. 근데 안 쓰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도자가 컴퓨터를 안 쓰면 밑에 있는 사람도 안 씁니다. 지도자가 쓰지 않는 프로그램은 아무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올려도 위에 있는 분이 안 보시니까. 그러면서 청와대에 굉장히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이지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정권이 지나면서 사장되거든요. 굉장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술이 발전에 따라서 당연히 써야 될 거라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다라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그걸 쓰지 않거나 그러면 아예 그 사장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에서의 행정혁신에 관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행정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선전요건은 무엇이냐면, 공무원 스스로가 이 SNS가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정부의 일을 하는데 필요하다, 유용하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 미디어 담당관님이 혼자서 하는 거야. 저쪽의 일이지 하면은 죽는 거고요. 이게 우리 거 일이구나 하면 살을 수 있게 되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정부에서 일을 할 때 전자정부에 관한 건 정보통신부가 혼자서 했는데, 요즘 보시면 모든 정부 부처가 다 전산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산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어떤 부처의 특정한 과업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모두 다 모든 부처의 일로 다 스며들어 있어가지고 그걸 떼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정부에 있어서의 어떻게 접목시킬 거냐, 서울시의 사람들이 가령 인사 관리를 하는 분이거나 교통 관리를 하시는 분이나 환경 관리를 하시는 분은 각각이 모두 다 소셜 미디어가 우리가 행정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다라는 것을 느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기존 업무와 성공적으로 접목돼서 활용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빼미 버스 하나 가지고는 이제 약해져. 왜냐하면 교통 쪽만 되니까. 그러면 교통뿐만 아니라 보건, 환경, 인사, 이런 모든 문제들에서 이런 성공 사례들이 발굴이 돼야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죠. 가령 소셜미디어에서 성공 사례를 올빼미 버스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뭐 생각하냐면 그거는 교통 부분이니까 할 수 있지 라고 되는 거죠. 그런데 교통 부분뿐만 아니라 각각의 모든 부분에서 이런 성공사들이 나오고 조직원 스스로가 이게 우리 일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령 공무원들도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증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민원인들의 도장을 100개 받아오세요. 민원인들 1000명을 모아오면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게 연명으로 도장 찍는 거거든요. 근데 하시는 것처럼 페이스북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좋아요가 한 2000개 붙으면 공무원들도 굉장히 쉽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구나 하면서 손쉽게 시간적인 그 지체가 없이 다가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업무 속에서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소셜미디어가 이런 일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구나, 행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고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툴이 되는구나 라는 것에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소셜미디어가 그냥 한 번에 지나가는 바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의 가장 깊숙한 곳에까지 뿌리를 내려서 앞으로도 서울시 행정을 이끌어가는 데 중심적인 기술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내용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삼영 교수님 향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종합토론 및 제언은 가나다 순에 의해서 박미영 교수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좀 많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 3분 정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박미영 교수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2분 될 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에 또 첫 번째 종합 토론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쭉 강의를 들으면서 저희 서경대학교 문화콘텐츠 학부에서는 그동안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소셜 서울 만들자 시즌 2하고 지금 3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 참여를 하면서 제가 눈에 느낀 점은요. 이 소셜이라는 그 미디어 콘텐츠가 앞으로 좀 더 많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20대 특히 대학교 청년들을 어떻게 사회와 연결시키는, 사실 저는 SNS 쪽은 굉장히 이 친구들이 뭐 80, 90% 거의 장악을 했는데요. 오프라인 쪽에서 이 소셜 시민들은 사실 20대, 30대가 주역이 됐을 뿐이 없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굉장히 소외된 또 시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5, 60대, 특히 70대 이런 분들을 우리 소셜 시민으로 끌어안기 위해서는 20, 30대 우리 소셜 족보적인 이 시민들이 어떻게 오프라인에 나와서 이분들의 참여도를 끌어들일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 종로구에 5개 동을 한번 이 소셜로 끌어들여 왔는데, 사실 그 소셜로 끌어들여오기 전에 오프라인에서 그 지역을 가장 잘하는 분이 누굴까 했더니요, 60, 70대가 그 지역을 가장 잘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소셜을 전혀 모릅니다. 자, 청소년들 소셜을 가장 잘할 것 같죠? 우리 10대 청소년들은 특정 분야만 압니다. 지역사회 전혀 모릅니다. 이 두들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는 바로 우리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나와서 저희가 그 커뮤니티 그 맵, 아까 그 고양이 지도 같은 지역의 안전 지도를 저희가 한번 5개 그 종로구 5개 지역을 저희가 해봤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뜨겁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활용하는 것은 결국 지역 주민인데요.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소셜에 소외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뿐이 없는데 이들을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가 조금 고민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소셜 미디어의 주역들을 우리 이 소셜 미디어를 가장 잘하는 컨텐츠를 양산하는, 또 우리가 이제 아까 좋은 그 올빼미 버스 말고 좋은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청년들이 경험이 굉장히 풍부해야 됩니다. 지역사회에 나가서 지역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진다면 이들이 지역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래서 더 많은 고민을 통해서 좋은 컨텐츠를 저는 양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앞으로 온라인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소외된 소셜 시민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 소통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아직 시간 딱 맞나요? 네, 오늘 저의 제언은 소셜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셜 소외된 시민들도 우리 서울시에서 많은 것들을 연계하는 고리를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 지켜주실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잘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으로 엄남현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 광고공학과 교수 엄남현입니다. 자리에서 앉아서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잠시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솔직히 여기 이 자리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무슨 말을 드려야 될지, 왜냐하면 토론자로 확정이 된 게 하루 전이어서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설지 몰랐고요. 저는 저희 홍보학부 학생들과 제 4기 활동을 하게 됐고요. 한국에 온 지 2달밖에 안 돼서 한국에서의 어떤 소셜미디어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는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서울시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시민들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도움을 주는지를 잘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미국에 있으면서 제가 관심 있던 분야는 미국에는 정말 100만 개 이상의 어떤 비영리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단체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일반 우리가 말하는 도너들과 연결하고 있는지를 공부했었는데, 잠시 그 부분만 설명드리면, 미국의 소셜미디어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가 알티미러라는 그룹이 하나 있거든요. 샌호세. 거기에 CEO가 샬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소셜미디어 인게이지먼트를 5단계로 나눴더라고요. 첫 단계가 와처, 바람 보는 사람들. 두 번째가 쉐어러, 공유하는 사람들. 세 번째가 커멘터, 그냥
커멘트를 남기는 사람들, 네 번째가 프로듀서,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마지막 상위 단계가 꼭대기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큐레이터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건강한 소셜 미디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소셜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피라미드를 한 번씩 체크해 보셔서 내가 정말 내가 아니면 우리 조직이 아니면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다시 백투더 원점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의 어떤 비영리 단체로서 스미소니언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슬로건이 Seriously Amazing이라는 슬로건 하에 정말 다양한 그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다양한 어떤 시실과 날씨를 엮듯이 거기에 관심 있는 많은 그 소비자들을 끌어내서 다양한 어떤 그 플랫폼을 가지고 그 만나려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정말 빌딩 릴레이션십, 정말 소비자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라고 샬렌이라는 그 CEO도 말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서울시에도 만약에 하나가 제안을 한다면 다양한 플랫폼, 저는 페이스북을 최근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던데, 페이스북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누군가를 제가 어떤 글을 남기면 몇 사람이나 정말 라이크를 해줄지, 제가 A형이라서요. 해석해서 아니면 제가 누군가 글을 라이크를 해주면 그 사람들 라이크를 해주겠죠. 잠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채널, 저는 페이스북을 사용하지만 정말 대학생들이 정말 페이스북을 정말 많이 사용할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40대, 50대, 60대들이 페이스북 사용하면서 20대들은 페이스북은 이제 40대, 50대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뭐 플리커스라든지, 미국에서는 정말 그렇게 학생들이 생각하더라고요. 대학생들에게 페이스북 물어봤더니 페이스북은 저희 게 아니라 이제 40대, 50대 저희 아버지 세대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더 다가가기 위해서는 플리커라든지 구글 플러스라든지 정말 그들이 하는 더 세련된, 더 영한 그런 그 소셜 미디어를 찾아가고 있더라고요.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20대, 30대, 40대, 50대 각 세대별로 가장 많이 하는 소셜 미디어가 뭔지를 찾아내서 어떤 다양한 개인화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더 어떤 전략적인 소셜 미디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 자리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4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더 열심히 소셜 미디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A형이신 엄남인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마지막으로 유현재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고맙습니다. 그 앞에서 일어나서 저도 일어나려고 했는데 저는 A형은 아니고 혈액형이나 체형이나 전부 O형이라서 제가 일어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앉아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인 줄 몰랐네요. 정말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업은 교수인데 내성적이라서 제가 말이 조금 떨리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에서 말씀해주신 게랑 조금 겹치긴 하는데 저는 아까 이제 그 소셜과 관련해서 뭐 저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왕성하게 쓰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소외된 사람들을 조금 돌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좀 끌적해봤습니다. 제가 그 마케팅과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그때 그 꼭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학생들한테 2대8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제품에는 2대8 원칙인데 그거는 뭐 2대8 가르마 원칙이 아니라 그 20%의 소비자들만 쉽게 말하면 꼬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0%의 그 어떤 소비는 전부 20%의 소비자에게서 일어나고 그러면 충분히 이제 기업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에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원칙이었는데 저희가 그 서울시에서 하는 어떤 그런 정책 홍보나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은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셜이 그 대표적으로 인터랙션도 많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접하기도 쉽지만 또 하나는 그 한번 소외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도 뭐 연구에서 그런 방식을 씁니다만은 그 패널화되려는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패널화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소셜도 그 파워풀한 어떤 그런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셜 미디어를 왕성하게 당연히 쓰는 어떤 그런 사회 현상이고 근데 20대가 아까 그 소셜 미디어를 왕성하게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한 57%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 그렇다면 나머지 43%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디지털로 해결해야 된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버스 정류장 광고도 예전에는 많이 좀 무시를 당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냥 디지털이라 그래서 당연히 디지털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계속 진실만을 말한다. 그거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들이 그 기왕 의도 좋게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한다면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그 이섬열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속성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 어떤 정책이 됐든 그 다음에 그 얼마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뭐든 간에 저도 이제 그 정부기관에서 어플리케이션이 마구 만들어질 때 저도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불러주면 저한테 이제 심사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찝찝했던 건 뭐냐면 야 이거 좀 심하게 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쪽에서 하니까 나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지났을 때는 그 어플을 제가 들어가 보면 막 조회수가 거의 뭐 10개 미만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서 처음에 만들 때 좀 그 굉장히 좀 세밀하게 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든지 정해지면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제 슬로건이 됐든 뭐든 간에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어떤 그런 그 대민 정책에 있어서 좀 지속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그 사례를 드는 게 여러분들 말보로 담배 아시죠? 그 말보로 담배는 그 굉장히 마초적인 이미지, 그다음에 거기 있는 카우보이, 그다음에 웰컴 투 말보로 컨트리 이 광고 메시지를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30년 막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 담당 광고 회사에다가 그랬대요. 야, 비주얼도 똑같이 쓰고 색깔도 심지어 똑같고 카피도 다 똑같이 하는데 1년에 그렇게 몇 천만 달러씩 가져가냐? 이렇게 불평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에이전시에 있는 대표가 씩 웃으면서 우리가 몇 천만 달러를 받는 이유는 당신네가 그거 못 바꾸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돈을 받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슬로건도 예를 들어서 함께 서울이고 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것도 별 그게 없는 한 계속해서 트레이드 마크로 좀 지켜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학기도 제가 그 활동을 합니다만 저번 학기에 그 주제가 소셜로 웃게 하자였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을 어떻게 웃게 할 것인가 그게 저희들한테 그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주제는 웃게 하자였는데 정말 매일 울었어요. 거의 뭐 미쳐버릴 정도로 참 웃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구나.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14년째 OECD 전체 국가에서 자살률 탑입니다. 14년째 탑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웃을 일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혼율 최고, 출산율 최저, 자살률 최고 이건 분명히 구조적으로 뭐가 이렇게 쉽지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한번 출발을 해봤습니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이제 그 희망적인 사인을 보는 것은 사실 뭐 그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볍게라도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웃게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어떻게 구조적으로 해결을 하겠습니까? 제가 뭐 월급을 쪼개서 10만 원씩 나눠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웃기지는 못하지만 가볍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 좀 이따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서강대학교에서 내놨던 아이디어는 지하철에 이렇게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실 때 삑삑하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삑삑거립니다, 그죠? 한마디로 삑삑거리고 마치 그 출근하는데 뭔가 오늘도 출근하니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근데 저희는 한번 그 시스템을 다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하실 때 카드를 들이대면 뭐 좋은 아침입니다. 그다음에 뭐 식사하셨어요? 들으면 굉장히 벌써 지금 얼굴 안 좋아하시는 부분인데 유치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저희들이 해봤어요. 저희들이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몰래 카메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분은 이게 카드를 잘못 찍었나? 라고 하고 이거 뭐야 이렇게 둘러보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대체로 씩 웃으면서 가셨어요. 씩 웃으면서 가셔서 저희들도 그 학생들이 굉장히 뭉클해했고 저도 그거 보고 찡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뭔가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서울 사람들한테 어쩜 이런 가벼운 우리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런 것들이 작지만 굉장히 크고 소위 말해서 그 서울시에서 지향하는 그 웃게 하자. 물론 웃기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개그 콘서트 때 리글 하면서 이렇게 웃길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현학적으로 말로 웃길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작은 터치,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번 2학기에도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웃으면서 박수하는 걸로 이번 종합토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